김용민 브리핑. (2017년 3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지금부터 21세기 21대 대통령 선거 자유당 대선 예비후보 출마 예정자 김용민의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자유당원 동지 여러분, 자유당 잠재적 대권주자 김용민 인사드립니다. 세월호가 인양됐습니다. 10여 명의 미수습자를 찾고 세월호 침몰의 진실이 규명될 출발점에 섰습니다. 우선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미수습자 또 미수습자 가족 여러분께는 자유당을 대신해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 사실 자유당은 물론 세월호 참사 당시 같은 당이었던 바른정당 모두 세월호 참사만으로도 야당이 돼서 삭풍이 몰아치는 벌판에서 석고 대죄해도 모자랄 중죄를 저질렀습니다. 거듭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합니다. 참사만이 아닙니다.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 그리고 국가와 공공의 역할을 고민하는 애국시민 여러분들로부터 우리 자유당 정권은 세월호 진상 규명 요구를 받았지만 묵살하고 억압했습니다.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영화의 대사처럼 이 모든 범죄의 중심에 자유당이 창출한 박근혜 정권이 있음은 자명합니다. 우리 보수 세력 또한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습니다. 보수에게 국가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모든 존재의 기반, 모든 논리의 초석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나서 3년 내내 우리 보수는 어떤 행태를 취했습니까? 일개 정권의 보위에만 애쓰지 않았습니까? 국가와 공공의 역할을 부정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우리 보수에게 권력을 달라고 국민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사의 소유주인 유병헌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야 했습니까? 공영방송 보도국장에게 불편하고 불리한 기사 내리라고 해야 했습니까? 자식 잃은 부모와 가족에게 정신적, 물리적 테러를 가하라고 조종해야 했습니까? 대통령은 참사 시간 동안 뭐 했는지를 묻는 조사위원회를 해체해야 했습니까? 여객선이 침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안기관에서 접수받는 순간 그 책임은 국가와 공공의 몫이 됩니다. 김용민은 보수의 강점, 보수의 존재 이유, 안전에 관한한 집요하리만큼 철저하게 챙겨서 세계 최강의 안전국가를 건설하겠습니다. 안전입국, 인간 존중의 나라 대한민국, 김용민과 함께 만들어 가시죠. 김용민 예정자님,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네, 광고 듣겠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
6972.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의 3가지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한두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고품격 찌라시 송명훈 한중경제연구소장이 함께합니다. 송명훈 한중경제연구소장 만나겠습니다. 찌라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더불어민주당 경선 현장 투표 결과가 유출이 돼서 지금 안희정, 이재명 후보 측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은 다른 시간에서 또 다루도록 하고, 이러면서 슬쩍 발표가 된 결과, 이걸 토대로 한번 현재 판세를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역시나 제가 지적했던 대로 예.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 불고 있었던 안희정의 어떤 경쟁력 또는 열풍은 사실상 구름에 가려진 달처럼 그 실체가 분명치 않은 게 맞았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예. 예, 생각보다도 압도적으로 물론 현장 투표이기 때문에 이제 현장 투표는 적극 지지자들 층에서 신청을 했고, 그동안 이제 새롭게 지금 민주당에 유입된 어떤 지지 세력들의 경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수적인 어떤 대의원들이라든지 기존의 당원들에 보여서는 훨씬 더 국민들의 어떤 일반적인 경향을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시적인 현상일 건지 아니면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다음 투표, 그러니까 대의원 투표라든지 순회 투표라든지 ARS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 분석 한도만 보더라도 문재인의 어떤 대세론, 그리고 안희정과 이재명의 경쟁 구도 안에서 오히려 이재명이 실제적인 이재명 후보가 더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예측이 충분히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는 듯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상 그동안 안희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의 1위를 견제할 수 있을 수준의 어떤 영향력이었다라는 일간의 여론조사나 예측들은 아무래도 좀 부풀려진 느낌이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확연하게 다를 수가 있는지 일단 의문인데, 혹시 최근에 질린다 이런 표현을 안희정 지사가 써서 그래서 이게 표가 달아난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건 어떻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만, 예. 안희정 지사 측은 이미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현재 선거인단 안에서의 성향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지금 자신에게 몰려있는 지지자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고육책 같은 느낌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날 저녁 때, 그러니까 전날이죠. 100분 토론이 방송이 되고 난 후에 100분 토론 안에서 있었던 토론 내용에 의해서 또 많은 지지자들의 변심이 엿보일 수 있는 조사들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기선을 제압하게 되면 뒤에 이어지는 나머지 경선에서 더더욱 불리하게 된다는 면에서 거의 최후의 수를 쓴 게 아닌가 싶은데 그나마도 역시 일부 효과가 없었거나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요소도 있다.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시장이 안희정 지사를 누르는 그런 상황이었다. 네, 충분하게 그런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고요. 그간 일방적인 여론조사 기관들이 네, 사실상 그 민주당의 어떤 제대로 된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표본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예, 예. 쉽게 말하면 기존에 있는 그 여론조사 기관들은 지난번 대선에서 18개 여론조사 기관이 모두 여당의 승리를 총선에서 예측을 했지만 한 군데도 맞추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그 표본군들 자체가 왜곡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그 현재 친여적인 표본군 안에서 민주당 지지자에 대한 조사를 만약 그대로 실시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지금과 같은 왜곡되어 있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 당연한 거였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지사는 대연정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보수 여권층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러나 내심 민주당 지지자들 층 안에서는 약간 반감을 불러올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발언들을 이어오다 보니까 전혀 다른 동네 가서 한 여론조사를 자기 동네 안에서 이루어진 자신의 지지라고 믿어버리는 착각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일단 유출건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 외에 다른 후보들이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경선 불복 얘기도 슬쩍 나오고 있는데 경선 중간에 뭔가 결과가 나온다는 건 좀 공작의 측면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50개 선거구에서 전부 참관인을 보냈습니다. 1, 2, 3, 4번 후보가 다 보내서 1000명 가까운 참관인이 있었겠죠. 그 참관인들이 기본적으로 다 몇 명이 투표했는지 봤고 어떻게 숫자가 집계됐는지 봤는데 자, 이걸 비공개하기 위해서 자기 캠프 측이라든지 당 측에 이 수치를 알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표는 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미 수치적인 부분은 내 후보들 진영에서 모두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걸 누가 먼저 유포하기 시작했느냐에 대한 걸 찾으면 됩니다. SNS 상이든 어디선 최초 유포자를 찾아서 그게 어느 캠프 사람인 거냐라고 보게 되면 누가 최초 유출을 시작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각 지역별로 이제 그 참관인들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별 정보가 흘러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SNS만 조사하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총선 불복이 나온다고 하면 자, 이런 결과가 도출됐을 때 밴드웨건 효과로 인해서 문재인 후보에게 무조건 유리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알고 있는 측이라고 하면 이거를 함부로 유출하지 않겠죠. 근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걸 유출해서 이게 규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어떻게든 경선 잡음을 일으켜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일종의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하는 일종의 역공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이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고 또 이런 정보들이 공개되기 시작한다고 치면 물론 문재인 후보한테 대한 몰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거고 경선은 하나만한 상황으로 치달으고 갈 건데 자, 이걸 굳이 사전에 알려서 터트려갖고 이익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선 룰 불복 같은 강경한 태도로 나오는 측에서 오히려 이 유출을 시도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의 눈길도 떨쳐버리지 말아야 될 부분인 거죠. 뭐 하여간 문재인 전 대표 쪽에서 하는 공작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자 몸살인다고 지금 있는 입장에서 예상보다 더 좋은 결과가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 논란을 만들거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분란을 일으킬 아무 이유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향후에 어떤 그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할 텐데 어떻게 이 구도가 계속 될 거라고 보세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현장 투표를 하는 측은 새롭게 선거인단으로 등록을 해서 현장 투표를 선택했던 새로운 적극 지지층인 거고요. 그렇죠. 기존에 이제 권리당원들하고 ARS를 신청했었던 측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민주당 경선에
한두 번 이상 참여해본 또는 당원으로서의 어떤 강력과 애정을 갖고 있는 측이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문재인 후보 측에 유리한 투표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게 되는 거고요. 어느 정도 대세로는 확인이 된 거겠죠.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일부 현장 투표소에서의 결과지 뭐 전체 집계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전체 총합에서 뭐 문재인 전 대표의 1위는 변동이 없겠지만은 안희정, 이재명 이 두 사람의 2위, 3위가 뒤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드러난 걸로 보면은 현재 이재명 시장이 다소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서 저희가 이거 뭐 여론조사의 결과와는 좀 상이하지 않나 해서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예. 자, 또 하여간 뭐 압도적으로 2위도 굳어진 것처럼 예상이 됐는데 그건 역시 예측 불허의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그 안희정 지사가 2위가 될 거라는 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였는데 뭐 상당히 좀 예측이 빗나가는 듯한 그런 조짐도 보이고 사실 그 2위가 누가 되느냐도 대선 이후에 민주당 여당이 된다면 민주당 내의 당내 역학 관계도 크게 달라지지 않겠어요? 지방선거의 그 구도도 미리 짐작할 수 있겠고요. 네, 현재 그 당내 2위를 차지하는 후보 측은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또 하나의 축으로 총리급은 아니겠습니다만 예. 당에서든 행정부 안에서든 중요한 역할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고요. 예. 경선이 끝나고 안금이 잘 조절돼서 3위는 이제 3위대로의 또 다른 뭐 입각이라든지 다른 내용 안에서 당과 이제 함께 갈 수 있는 동반의 자세를 취한다고 하면 가장 아름답게 이제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건데, 예. 과연 이제 3위 측으로 밀려났던 측이 기존에 이제 패배를 승복을 하고 꾸준히 당 안에서 당무를 해 나가고 당원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니면 독자적인 다른 정치 노선을 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의 경선이 어떻게 마무리 지느냐에 차이가 있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든 그 분열과 대립 구도를 보여주지 않는 상태에서 원만하게 잘 경선이 끝나기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또 시작하자마자 첫날부터 이런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으니까 예. 어느 정도의 진통은 지속적으로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안에서 이제 그 각 캠프들 안에 그 멘토단이나 의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도 앞으로의 그 사태를 지켜보는 중요한 어떤 그 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른 당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유당의 홍준표, 바른정당의 김무성, 이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래서 보수 후보 단일화, 이걸 논의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판도의 변화를 끼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김영민 PD하고 저하고의 그 10만 원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회동이었다고 봐지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홍준표라고 하는 지금의 1위 후보가 예. 계속해서 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안주를 하게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생겼다라는 측면에서의 가능성을 첫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둘째 그 반박, 그러니까 기존에 친박 세력들이 세를 잡고 있는 한국당 안에서 홍준표 같은 대표적인 반박 인사가 후보에 선출하게 된다 그러면 당 안에서의 또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예. 홍준표 입장에서도 우군이 꼭 필요한 상황인 겁니다. 예. 반대로 이제 바른정당 같은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뭐 10%는 고사하고 뭐 1, 2% 선에서 그치고 있는 후보군들을 데리고 대선에 출마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게 너무 가능성이 없는 전쟁을 해야 된다는 문제거든요. 예. 그렇다고 또 선거 비용 보전을 받을 수 있는 15% 이상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동력도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애초에 저는 바른정당은 단독 후보로 완주를 할 수 없을 걸로 전부터 예상을 해왔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한국당과 합칠 것이냐, 국민당과 합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의 그 선택의 고리가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다행히 바른당 입장에서 다행히 반박 대표 인사의 홍준표가 만일에 한국당의 후보로 선출이 된다고 하면 기존의 다른 후보에 비해서 다시 손잡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여건이 될 수 있고 그 나름대로의 분위기도 어쩔 수 없이
그걸 인정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세라는 게 홍준표가 실제로 대표가 된다고 치면 지금에 있는 통합은 결국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쪽에 저는 더 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한국의 트럼프가 될지 주목되는데 근데 지금 너무 지지율이 낮아서 글쎄요, 바른정당하고 합친다고 뭐 보수가 합치면은 뭐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또 그렇게 홍준표한테 밀어주는 분위기가 과연 형성될지, 또 뭐 후보 없이 김무성 씨가 홍준표하고 만나서 단일화를 이야기했다는 거 자체도 뭐 그림이 썩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고요. 결국 이 모든 게 15%를 통해서 선거 비용 509억을 보전받을 수 있느냐에 없느냐, 아주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예. 그동안 이 사람들이 주장해왔던 정치 논리가 다 무너지게 되는 구차한 현상을 또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예상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선거 비용 득표율이 15% 넘어가면은 선거 때 썼던 비용 100% 돌려받고 10% 넘으면은 득표율이 절반 받고, 그런데 이제 10% 미만이다. 그러면은 뭐 그냥 본인들이 다 그냥 비용 내야 하는 건데 대선에서 뭐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은 엄청난 비용 부담 이런 걸 감안해 보면은 이거는 15%가 넘는 것이 1차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상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승리는 차치하고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합칠 수도 있다. 만약에 지금 뭐 홍준표로 합친들 그렇게 해서 지지율이 한 10% 안팎이라면은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결국 대선은 문재인과 자신의 1대1 대결 구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문재인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고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면은 나머지 뭐 짜잘한 보수 후보들 표 줘봐야 안 될 거니 차라리 문재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안철수를 밀어주자. 보수층이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없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물론 그런 역선택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안철수가 현재 한국당과 바른정당을 통합한 3당 통합은 도저히 이뤄낼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양자구도 대결은 힘들 거고요. 3자구도 형태로 이어져 나가게 되는 거겠죠. 1강 2중 구도. 네네. 근데 그 부분 안에서 안철수가 호남의 민심을 등에 업으면서 보수의 표까지 끌어들인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 예, 색깔이 불분명해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총선 때와는 또 다른 구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나눠지더라도 국민 입장에서는 여와 야로 나눠져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정권 교체에 대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안철수와 홍준표가 만일 문재인과 3자 구도 대결을 이어지게 된다면 양쪽이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었던 호남의 표와 영남의 표들이 오히려 갈려서 문재인 쪽으로 흡수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문재인 후보가 50% 이상 가반수 이상의 득표를 하면서 민주진영 후보로서는 최초의 가반수 득표하는 대통령의 탄생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워낙에 그 1강이 확실하다 보니까 네. 예, 이 후순위 주자들의 도전도 상당히 의미가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게 뭐 판도를 바꿀 만한 힘은 보이지 않고 있는 형국이고요. 예. 네, 뭐 결정적으로 그만한 정치 영향력을 가진 새로운 인사라든지 또는 정치 이슈가 더 이상 등장하지를 못할 것 같고요. 시간이 모자라요, 일단. 네, 시간이 모자라기도 하고 또 어떤 그 본격적인 본선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예비 경선을 통해서 충분하게 어떤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온 민주당과 아직까지 자체 후보 내진 당론도 결정 못하고 있는 보수 여당 측의 어떤 정책 대결이라는 면의 그 선거 구도를 본다고 하면 이 선거는 이미 어느 정도 빤히 보일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라고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물론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 언론들이 또 MBC가 열심히 또 펌프질을 하겠죠. 정권 교체를 막기 위해서 시민들이 부패한 이런 언론들 여기에 주목하지 않도록 또 눈을 부릅뜨고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송명훈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킹스필드에 문의를 주십니다. 중국 가면 돈 벌 수 있나요? 외식 사업은 어때요? 특히 사드로 인한 지금은 정말 중국에서 비즈니스가 가능한지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17년 킹스필드 중국 비즈니스 토크 콘서트, 중국 시장의 과거 사례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 언론을 통해 들을 수 없는 이야기, 3월 25일 서울시 정비열관 후생동 오후 2시부터 변명식 정연승 교수, 찌라시 송명훈, 차이나위크의 조창완, 킹스필드의 김도형 대표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노트북 등 신청 이벤트도 있다고 하니 검색창에 킹스필드를 검색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씨, 어제 아침에 뭐 했노? 어제 아침? 왜? 텔레비전 봤을 텐데 세월 호인양 속보 못 봤나? 봤을 텐데. 머리 할 때는 딴 정신 못 팔아. 가만히 있자. 세월호? 그 사건이 몇 년 전 일이던가? 2년 하고도 11개월 전 일이지. 박씨, 당신 그날 아침에 뭐 했노? 업무를 봤다니까 몇 번이나 얘기해. 관저에서 주사를 맞는 것도 업무의 일환. 이젠 야당이 됐다고 막 깨기는데 광화문 광장 가서 단식하지 그래? 응? 이참에 살도 빼고. 박씨야, 이번에 세월호를 인양해서 5월 전까지 증거인멸하려는 거라면 허튼 짓 그만하라고. 그게 가능하겠어? 세월호 책임을 나보고 지라고 하는데 정말 이거 검찰이 수사했으면 좋겠어. 응? 그러면 검찰 가서 내가 실컷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7시간 동안 조서 확인하고 말이지. 어머머, 그게 7시간이었어? 아이고 참, 시간 금방 가지. 세월호 때도 그랬어. 응? 수습하려고 했는데 순식간에 7시간이 지나간 거지. 박씨야, 이젠 약도 끊어봐라. 감옥 안으로는 주사가 반입이 안 돼요. 니 조시다 이 씹새끼야. 박씨야, 국내 1호 인터넷 전문 은행이 곧 오픈한다고 하는군. 우리 박씨는 스위스 은행하고만 가까워서 말이야. 잘 모를 텐데 인터넷 전문 은행이란 오프라인 점포 없이 온라인과 모바일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지. 그 은행 이름을 아나? 알지. 1번 K스포츠뱅크, 2번 미르뱅크, 3번 플레이그라운드뱅크, 4번 K뱅크, 5번 정자뱅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오인용의 만담가문 극장판 대개봉! 2급을 갖는 자, 무림을 평정할지 미친놈, 웃는 놈,
이상한 놈의 비급 쟁탈전. 그걸 땡겨! 시저대지 말고 당장 여기서 꺼져. 오인용의 극장판 삐들이 코믹 액션. 웃지마 만담 강호 3월 22일 대개봉. 아 씨발 청소년 관람 불가야.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전문가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여드립니다. 뉴스의 정석. 세월호 참사 1073일 만에 끝내 선체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3년 동안 미뤄오던 세월호 인양이 탄핵 이후 2주도 지나지 않아서 드디어 실행에 옮겨졌고 성과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 뉴스의 정석 코너에서는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관 조사위원을 초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신상철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요새 어떻게 근황이 어떠하신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천안함 항소심이 이제 시작이 돼서요. 예. 항소심 4차 공판이 다음 달 4월 6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명박 정권의 눈밖에 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시는 거 아닙니까? 벌써 7년 됐네요. 예. 네. 그러니까 천안함 침몰의 진실을 감추려는 세력들, 그 세력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바로 신상철 전 위원이 아니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재판정에서 수년째 괴롭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세월호 참사도 비근한 예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예. 네, 우리가 천안함 사건 때 어떻든 뭐 바닷속으로 선박이 들어갔고 그 안에 또 우리 그 인명이 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해난 사고 관점에서 그 사고에 대한 우리가 교훈을 얻었더라면 4년 뒤에 세월호 사건 때 상당히 저희들이 그 대응을 할 수가 있었겠죠. 예. 근데 천안함 사건에서 그것을 정치적인 논리로 전혀 우리가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고 또 사후에라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그런 스터디조차도 하지 않은 결과가 또 반복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 그때나 이제나 하여튼 정부는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무던히도 하여간 꼼수도 쓰고 말이죠. 파행도 이야기하고 말이죠. 예, 참 기시감이 있는 천안함 참사 당시의 행동들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이거 뭐 해양 사건인데 말이죠. 정부와 해양수산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상하이 셀비지에만 의존했습니다. 근데 우리 신상철 전 위원께서는 상하이 셀비지 어떤 회사인지 잘 알고 계시죠? 아니요, 사실 그런 셀비지 쪽에는 우리나라도 캐리어가 있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예. 우리나라 조선강국 아닙니까? 예. 해난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나 또 캐리어가 상당히 많은 회사가 많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있는 셀비지 회사를 굳이 계약을 해야 되는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아무래도 그거는 정부의 입김대로, 정부의 의도대로 어떤 보안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계약이 맺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6월에 사실 인양을 시도했었어요. 해상 크레인과 부력제를 사용한 방식이었는데 그 당시 전문가들은 이래서는 실패할 확률이 높은데 라고 우려했었는데 말이죠. 그때 그런 식으로 인양하려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사실 저도 이제 이종인 알파 잠수 대표님과도 여러 차례 이제 만남도 갖고 이에 관한 이야기도 했었어요. 예. 근데 그러한 인양 전문가들이든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만은 지금까지 해온 방식, 그다음에 지금 오늘도 당장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단 물 속에서 선박이 가라앉으면 배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물속은 부력이 있기 때문에 물속에서 선체를 옆으로 누워있는 선체를 예. 바르게 세우는 작업은 결코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그저 기본적으로 선박이라는 것은 물건을 수송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예, 예. 그럼 선박 안은 상당히 보이드 스페이드, 즉 이렇게 공간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 선체 안에 소위 말하는 그저 에어백 같은 그런 부력을 가진 물체를 넣는다면 그 자체가 부력제가 되는 거지만 예. 에어백을 넣어서 에어를 주입한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풍선처럼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선체 안에 그러한 것을 넣고 공기를 주입하게 되면은 그만큼 안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돼요. 예. 누워있던 선체를 옆으로 바로 세우고 그다음 수중 내에서 적당한 높이까지 띄어 올리는 거는 부력을 주고 해상에서 크레인의 힘을, 요즘 해상 크레인이 얼마나 큰 게 많습니까? 예, 예. 그죠? 뭐 몇천 톤씩 이렇게 들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예. 2대, 3대 이렇게 양쪽에서 해서 들어올리면은 물 속에서 적당한 수심까지 올리는 거는 큰 무게가 들지 않는단 말이죠. 예. 물 바깥으로 올리는 데는 힘이 많이 들지만 물 속에서 올리는 힘이 많이 들지가 않아요. 예. 그러고 이제 그만큼 가능할 만큼은 부력을 줄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상태에서 플로팅 도크라고 하는 말하자면 디귿자로 되어 있는 그런 도크가 있어요. 예. 요철이죠, 말하자면. 예. 그럼 그 안에 이제 물을 가득 채우게 되면 이게 가라앉게 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배 밑으로 쭉 들어가서 접시가 이렇게 뜨듯이 얹은 상태에서 물을 빼게 되면은 수면 위로 쭉 올라오거든요. 예.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수중에 있는 물체를 위로 올리는 거는 뭐 새로운 기술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모든 그저 해운과 관련된 데서 쓰는 그런 방법들인데 굳이 지금 이렇게 옆으로 눕혀서 그대로 올라오는 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수색을 위해서 선체를 잘라낸다 그러죠. 예.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어떻게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예. 예. 물속에서부터 바로 세워서 쭉 올라왔다 그러면 올라온 대로 그대로 두고 그대로 수색하고 그대로 두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왜 눕혀서 올려가지고 안에 있는 선실을 수색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잘라서 옆으로 놓겠다? 결국은 뭐 선체를 해체를 하겠다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예. 거기에 아직까지 수습되지 않은 미수습 시신을 수색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물론 그 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중요하지만 어떻든 선체를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얼마든지 수색이 가능하고 예를 들면은 뭐 옆으로 계단이 있던 것이 옆으로 누웠기 때문에 접근이 힘들다? 그러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고에 대한 원인과 그것을 밝기 위해서는 현재 어떠한 외력을 두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을 뭐 절단은 한다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악의성이 있으면은 증거인멸로 봐도 되겠군요. 지금 보니까 구멍을 여러 군데를 뚫었더라고요. 예, 예. 도대체 그 구멍의 역할이 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 구멍을 왜 뚫었을까요? 예를 들면 시신을 수습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금까지 수습한 시신 한 구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고 수습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오히려 구멍을 뚫으면 유실할 가능성이 더 크죠. 그렇죠. 예, 예. 조류가 유속이 빠르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제 그 우리가 미수습된 시신이 9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다 찾지 못한다고 하면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그리 유실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 그렇잖아요. 예. 네, 그걸 왜 구멍을 그렇게 뚫어요? 그리고 그 구멍의 역할이 도대체 뭐길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예. 신 전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지금 말씀이 굉장히 전문적이어서 난해하게 들리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쉽게 얘기해서 의지만 있었으면은 인양이 조기에 이루어졌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불과 몇 개월, 예. 몇 개월 내에 원형 그대로 배를 바로 세운 채로 플로팅 도크에 실어서 수면 위로 띄우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예. 뭐 지금도 뭐 살베지하고도 뭐 900억 가까운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예. 그만큼의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아하. 원형 그대로 올리는 것이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쉬운 일을 어렵게 했다 이 말씀인데 3년씩 갈 일도 아니고요. 불과 예. 몇 개월 이내에 인양이 가능한 수면 위로 올리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그런 기술 우리나라 인양 관련
업체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아, 우리나라 업체들도 다 갖고 있다? 그럼요. 아, 그러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우리 신상철 전 위원님만 못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갈 방식을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 괜히 이것저것 쑤셔보고 그랬다고 봐야 할까요? 그러한 방식으로 빨리 인양을 해서 그다음에 원형 그대로 배를 바로 세워서 할 의사가 없었던 거죠. 아니면 누군가가 그거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유능과 무능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기술은 있는 거거든요. 예. 있는 기술인데 그러한 기술을 가진 업체들한테 그러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결과죠. 예. 결국은 그럴 의지가 없었다는 거죠. 네. 지금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박근혜가 이제 파면 당하고 5시간 만에 세월호 인양을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불과 2주 만에 인양에 사실상 성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양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인데 지금 빨리 급하게 하는 이유는 정권이 바뀌기 전에 이 세월호 선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잘라내고 증거로서의 가치를 없애고 결국은 고철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의도 말고는 뭐가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이제 대선 때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 규명을 뭐 이 후보 저 후보 다 약속하고 있는 마당에 이 선체를 그대로 두면은 이게 증거가 돼가지고 자기들한테 부메랑이 돼서 자기들을 옥죄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한 거라 보시는 거군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고의 원인을 밝혀줄 수 있는 이 선체에 대한 보존과 그다음에 이 선체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지금 이것을 객관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사고의 원인이라든지 선체에 나타난 데미지라든지 이것을 조사할 조사위원이 위촉이 다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족이든 아니면은 단체든 또는 그 세월호 관련된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조사위원이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지금 물 위로 올라오고 있는 이 상황을 그럼 지금 이것이 이송이 되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누가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그 이송되는 장소 또한 충분히 접근 가능한 곳이냐면 그렇지도 않을 거고요. 그 완벽한 보안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그들만의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실 수면 위에 올라오고 난 이후에는 공적인 조사를 모두 객관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건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신 수습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데에는 어떻게든 빨리 지금 돌아가신 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전제 조건을 앞에다가 세워둬야 이 사고의 원인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뒤로 밀어놔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이에 대한 대응의 원칙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일단 야당에서는 손대지 말라고 해양수산부 당신들이 가해자고 사태를 수습하지 않은 범죄 혐의가 있는 만큼 진상규명에서 빠져라 이렇게 압박을 해야 마땅하겠네요. 당연하죠. 그게 야당의 역할이죠. 그런데 지금 뭐 대선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신경줄 놓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인양하기로 마음먹은 집단들은 이 가해자들은 범인들은 대선 국면 혼란스러운 국면에 서둘러 세월호 진상규명을 은폐함으로써 다음 정부에서도 별탈 없이 되도록 하자 이런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선체를 잘라내겠다고 이야기하는 의도 자체가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신상철 전 의원님 모신 마당에 이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온갖 그 설들이 난무합니다. 워낙 정부가 정보를 통제하고 또 진상규명에 방해를 놓다 보니까 고위침몰설 이게 아주 상당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동안 그 사고 원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분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우리 김용임 교수님께서 저한테 여쭤봤을 때도 제가 조금은 조심스럽다고 오프 더 레코드로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엔카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충돌의 한 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뭐 일단 그분들께서 또 이 사고의 원인을 파고든 그 노력도 상당히 지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예. 또 그분만큼 제가 들여다보는 시간만큼을 투입을 하거나 노력을 한 것은 아니어서 네. 그렇지만 이제 어차피 뭐 올라오는 마당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린다면 어떤 충돌이 존재하려 그러면은 이 선체는 상당한 데미지가 있어야만 돼요. 그 데미지가 확인이 되기 전에 어떤 선박과 선박 간의 충돌을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예. 선박이 스틸,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한 물체라고들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박은 사실은 굉장히 약한 물체예요. 예. 이 선박을 우리가 길이를 쫙 줄여서 자동차만한 사이즈로 줄인다면 예. 자동차라는 물건은 굉장히 튼튼한 구조물입니다. 예. 근데 이제 선박을 자동차 사이즈로 줄이면 외판은 거의 알루미늄 포일에 가까울 겁니다. 그 정도 구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박은 최소한의 물량을 들여서 이제 무게도 줘서 물 위에 떠 있게만 하면은 되는 게 선박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선박과 선박이 부딪히게 되면은 바로 퉁 튕겨 나가면서 돌아가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일단은 모든 충격을 흡수할 만큼 찌그러져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어떤 그 진행하던 방향이 확 틀어질 만큼의 변침을 야기시킬 만큼의 충동이 발생하려 그러면 예. 눈에 보이는 그만한 큰 데미지가 양쪽 간에 발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직까지 그러한 데미지를 발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동의하지 어려웠고요. 아, 그러니까 선박 대 선박의 충돌, 그러니까 잠수함과의 충돌. 이거는 예, 어떤 형태의 충돌이든 어렵다. 예, 어떠한 형태의 충돌이든 충돌이 있으려 그러면은 상대성을 있기 때문에 그만한 손상, 데미지가 확인되기 전까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배경에는 상당한 급변침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스터디를 한 경향도 있는데 예. 급변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면 자전거 같은 경우에 예. 한 바퀴 쓰러지지 않고 돌아가려 그러면 일정한 터닝 서클 반경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근데 만약에 자전거가 쓰러질 경우에는 예. 터닝 서클이 작아지는 거죠. 예, 예, 예. 자전거가 자빠졌기 때문에 그죠? 예. 마찬가지로 선박이 기울어지고 쓰러지는 마당이라면은 옆면으로 미끄러지면서 변침 각도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왜냐면 바로 선 상태에서는 돌아가는 데는 바닷물에 대한 저항이라는 것도 있고 돌아가는 각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어느 정도의 터닝 서클이 필요하다면 예. 배가 옆으로 확 기울어진 마당이면은 옆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 터닝 서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런 점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예, 예. 그리고 선박은 예. 자동차는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급변침을 하면 뒤집어지죠. 그죠? 예. 그렇게 되는데 선박은 아무리 최대의 속도로 가다가 최대의 변침을 해도 예.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 절대로 그렇게 뒤집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왜 뒤집어졌냐는 거죠. 그죠? 왜 뒤집어졌느냐 그러면 뒤집어지는 컨디션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과실이든 실수든 아니면 의도적이든 안정성을 굉장히 낮춰놓으면은 그러한 것에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가만히 서 있는 배도 배 밑에 있는 그 발라스트 워터의 창을 비워버리고 위에 무거운 걸 실으면 어떻게 돼요? 오뚜기가 그냥 거꾸로 뒤집어지잖아요. 예, 예, 예. 물 위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쓰러지지 않다가 예. 약간만 기울어지기 시작해도 확 쓰러질 수 있도록까지 컨디션을 만들어버리면 쉽게 넘어지겠죠. 예, 예. 다시 말해서 선체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게 뭡니까? 특히 화물 같은 경우는 선창 위에 컨테이너 박스, 그 다음에 선창 내에는 자동차들, 그죠? 예. 그것이 움직일 수 있는 화물이 어느 정도 기울어졌을 때는 한쪽으로 미끄러지거나 쏠리게 된다면 유체 위에 떠 있는 선박에서 화물의 이동이라는 것은 그 무게의 2배의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예. 오른쪽에 있는 무게가 왼쪽으로 가버리면 2배가 차이가 나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면 한번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쏠림 현상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더 쏟아지고 창 내에서는 자동차들이 한 곳으로 쏟아지게 되면 예. 결국 안정성이 저해된 상태로 계속 한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렇지 않다면 선박은 복원을 해야 돼요. 예. 흔들리더라도 다시 가운데로 와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은 것은 옆으로 쏠림 현상이고 그것을 유발시키는 것이 예. 대각도 변침일 수 있다면 대각도 변침을 했을 때에 이것이 넘어져서 배가 결국은 가라앉는 컨디션을 만들었다는 것은 결론이에요. 예. 그러면 그렇게 만든 것이 실수라고 한다면 과실이 되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했다 그러면 고의 침몰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든 정황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구조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예.
과연 우리가 인명 구조를 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국민도 그것을 그렇게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의지가 없었죠, 한마디로. 전혀 없었죠. 그리고 이제 뭐 선장만 구조하고 또 선장을 데리고 어디 가서 재우고 심지어 해군 참모총장이 이러한 해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통영함을 만들어서 그 배가 이제 바로 진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입을 명령을 했는데 못 가도록 막고 또 한 번 오다를 내렸는데도 또 막는 현상. 예. 이후에 그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은 무슨 방산 비리 형태로 해서 구속됐죠. 결국 또 무죄로 또 풀려났어요. 네. 그러한 여러 정황들이 그리고 이제 이 국정원이라고 하는 그 정보기관이 인볼브 됐던 과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에 의해서 단순 실수에 의한 사고는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남는 거는 모든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하고 보면 고의 침몰설이 무게감에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일단 가설로는 고의 침몰설이 온당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현재는 그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남아 있는 거죠. 고의 침몰설이면은 고의로 침몰시켰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어떤 목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의로 구조를 안 한 것까지 겹치면은 이건 박근혜가 생명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그만큼의 피해가 발생을 한 것을 고의적으로 그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어느 정도 큰 피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방치한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큼의 큰 사고 수준이 해난 사고라는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 사실 아무도 전원 구조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달려가 버린 거죠. 우리가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다음 완전히 뒤집어졌을 때도 선체 일부가 물 위에 남아있는 상황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천안함 경우에도 함수가 이렇게 떠있을 경우가 있었고 세월호도 거꾸로 뒤집어져서 상당 시간 동안 모습을 드러내놓고 있잖아요. 그거를 더 이상 물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잡는 행위를 왜 안 할까요? 그 점에서는 천안함도 똑같습니다. 세월호하고. 천안함 초기에 함수가 16시간 22분 동안 뒤집어져서 떠 있었어요. 그런데도 국방부는 그거 사실을 국민한테 알리지 않습니다. 그 함수를 잡지도 않고요. 옆에 해경정이 지키도록만 해놓고 16시간 22분 뒤에 그 함수가 결국 물속으로 가라앉도록 방치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천안함을 못 찾고 있다고 거짓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찾았다고 발표를 하는데 실은 그 함수 안에서도 사망자 한 분이 발견이 됐거든요. 만약에 16시간 내에 우리가 천안함 함수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동안에 탐색을 했더라면 모습을 드러낸다는 말이 공기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선박 일부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동안은 선박 내부에 잔존 공기가 남아있다는 뜻이고 당연히 사람은 그 안에서 공기가 있는 쪽을 찾아가겠죠. 그런데 그 시간을 놓침으로 인해서 결국 사망했던 거나 세월호에서도 뒤집어졌을 때 왜 그것을 그 배를 잡는 노력을 안 하냐 이 말이죠. 상식적인 얘기인데 바지선 두 척만 옆에 가서 묶어만 놔도 더 이상 그 배가 더 가라앉지 않는다면 선체 내에 적당한 부력, 즉 적당한 공기가 있는 상태에서 접근하기도 편하고 수색하기도 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속에 완전히 가라앉고 난 다음에 세상 상태가 안 좋고 바다 상태가 안 좋고 뭐 조류가 어떻고 해서 들어가는데 실패했다. 계속 반복적인 방송을 할 것이 아니라 모습을 드러내놓고 있는 동안에 옆에서 가서 바지선들이 바짝 가서 그 배를 붙잡을 수 있는 시간 타임이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더 거슬러 간다면 기울어지기 시작할 때 모든 동력을 그 옆에 있었던 모든 선박 그다음에 해경정까지 이 세월호 옆에 붙어서 엔진을 돌려보세요. 물 위에 떠있는 물체가 한쪽에서 엔진을 돌리면 쭉쭉 밀려가지 별 수 있습니까? 그 옆에 병풍도도 있고, 그죠? 얼마나 섬들이 있습니까? 섬 쪽으로 밀고만 가게 되면은 좌초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가다가 또 바위 덩어리 만나면 배가 서지 않겠습니까? 그럼 더 이상 안 가라앉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고의 침몰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가 되지 않는 거죠. 고의로 구조 안 했고 고의로 침몰시켰고 고의로 인양 안 했다. 이런 쓰리고 이 쓰리고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김어준이 하는 멘트는 따라하지 않는데 워낙에 여쭐 말씀이 많아서 다음 기회에
꼭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때는 네. 천안함 관련해서도 좀 상세히 여쭤보는 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김보영입니다.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에 뛰어든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얼마 전 1조 원이 넘는 경상남도의 부채를 제로로 만들었다. 이렇게 선언했는데요. 거창한 기념식에서 있었던 홍준표 지사의 발언 들어보실까요? 빚 갚느라고 땅 한 평 판 일도 없고 경남의 미래나 서민의 삶을 희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을 통해 채무를 갚아나갔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은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 누구에게도 기회가 부여되는 잘 살 수 있는 경상남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3일자 중앙일보는 빚을 갚기 위한 홍준표 지사의 노력을 보도했습니다. 선심성 사업과 부적절한 보조 사업의 재정을 끊었다고 소개했는데요. 숨어서 잘 보이지 않았던 세금 나올 구멍도 키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개발기금으로 빚을 갚은 부분입니다. 2,600억 원 규모의 지역개발기금은 기존에 적립해둔 기금 운용 이익금이었는데요. 즉 적금처럼 놔뒀다면 계속 수익이 들어올 기금이었는데 이걸 갖다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홍준표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예산 절약과 탈세 규제만으로 부채를 다 갚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방채 발행과 자산 매각 그리고 투자 사업을 축소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중앙일보의 보도 성격은 이재명 시장의 채무 제로의 목적이 홍준표 지사처럼 정치적 목표 달성에만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홍준표 지사와 이재명 시장을 싸잡아서 비판할 수만은 없다고 말합니다. 둘 다 정치적 목적이 밑바탕에 깔려 있긴 해도 말이죠. 채무를 제로로 만들면서 주민의 삶의 질이 낮아졌는지 이걸 기준으로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실까요? 차원이 다른 거죠. 홍준표 지사는 네. 그렇게 추임을 조절하지는 않았고 예. 오히려 복지를 줄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급식, 무상급식도 뭐 안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고 예. 이재명 시장은 개발 사업에 이런 걸 중단하고 네. 그 돈을 빚감대했기 때문에 예. 그건 의미가 있죠. 뭐 오버를 하긴 했지만 예. 그 필요한 이제 오버였다는 측면이 좀 있고요. 예. 재정 적자가 심한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채무 조정에 나서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도 이재명 시장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주민 친화적인 재정개혁에 있어서 점수를 더 받을 사람은 이재명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금방 줄까 은방 줄까 아니면 동방 줄까? 그런 거 말고 중개 수수료 없는 직거래방으로. 아이 그럴 거면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가서 알아보아. 그런데 직거래 불안하지 않나요? 걱정 마세요. 피터팬이 지켜드립니다.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에서 안심 직거래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실제 소유자와 계약하는 건지 이중계약은 아닌지 등의 문제는 물론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나 대신 소송까지. 우와, 진짜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SNS 공유만 해도 내 방에 권리 침해는 없는지, 융자는 얼마나 있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는 부동산,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연말연시, 가뜩이나 속상한 세상.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가격이 착해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남자를 위한 차. 서면보고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서면보고용. 에? 서면보고.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세요.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배고픈데 춘천 닭갈비 먹으러 갈까? 춘천 닭갈비 맛을 원해? 그러면 킹 닭갈비지. 킹 닭갈비? 그럼 남녀노소 누구나 춘천 사람마저 그 맛에 반했다는 킹 닭갈비. 요리하기 번거롭지 않아? 봉지 뜯고 그냥 볶아 먹으면 돼. 야채를 더 넣으면 맛이 끝내주고. 오늘 우리 집에서 닭갈비 먹고 갈래? 아이, 몰라. 뿅뿅.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로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완배 기자님, 세월호 인양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예. 너무 아프고요. 예. 제가 그 현대사에 갖고 있는 비중에 비해서 방송에서 세월호 이야기를 많이 안 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진짜 이 세월호라는 이름을 들으면 너무 아픕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예.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해요. 방송을 하시는 김용민 PD님부터 녹음을 하는 이완배부터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무너져 내립니다. 근데 오늘은 세월호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녹음을 하는 그 23일 오전에 주요 포털 사이트에 세월호 인양 비용 이게 실시간 검색어 1위에 한동안 올랐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왜 저런 단어가 실검 순위에 오르는지. 그러니까 인양의 비용이 든다. 저는 이 말 자체가 가슴이 아파요. 예. 이게 실제로 1,020억 원인가요? 그 돈이 든다는 건데 이 말 자체가 세간의 관심이 된다는 사실이요. 부디 저희 청취자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겠지만 저 배를 끌어올리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라는 관심이 저는 하여튼 너무 좀 싫습니다. 예. 사실 김진태가 했던 말도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비용이 많이 드니까 돈 드니까 올리지 말자라는 건데. 애들은 진짜 가슴에 묻자 이런 소리를. 예. 네, 진짜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 근데 박근혜가 오늘도 올림머리 미용사를 집으로 불렀다고 하죠. 오늘도. 네. 청와대에 있을 때는 그 기자들 앞에 두고 그게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있고요. 예.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처참한 대통령이었고 예. 박근혜는 마음속에 세월호 구조가 왜 정부 책임이냐, 교통사고지. 예. 대통령이 나는 보고만 받고 머리 손질 같은 거 해도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정권을 담당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근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 세월호가 남긴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경제적인 대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저는 이명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박근혜가 너무너무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잊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세월호 참사의 절반의 책임은 저는 이명박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이명박은 정부권을 잡은 다음에 작은 정부라는 걸 지향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프렌들리 이런 말을 만들어서 규제를 완화하는 걸 필생의 모토로 내걸었던 정부입니다. 예. 근데 이 시기에 우리가 국민들이 뭘 정말 잘못했냐면요.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많은 사람들이 야, 규제는 역시 없애야 돼. 규제의 대못은 역시 뽑아야 돼. 정부는 크기를 줄이고 공무원 숫자도 줄이고 시장에 많은 것을 맡겨야 돼. 이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했다는 책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명박이 졌다의 그 신자주의의 모토를 들고 와서 규제 완화, 작은 정부 이런 것 주장할 때요. 진짜 개거품을 물고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저러다 정말 큰일 난다. 초대형 사고 한번 난다. 정신 차려라. 경제학에서 규제가 왜 필요한지 제발 기본적인 것부터 생각을 하자고 설득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그래도 비즈니스 프렌드를 해야지. 응? 규제 없애야지. 국민 세금 축내는 정부 군살 빼고 축소해야지. 이런 말에 너무 쉽게 동의를 해버리더라고요. 예. 규제라는 게 왜 존재하냐면요. 경제학에서는 시장이라는 곳을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들의 집합소로 봅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시장에서 열심히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시장이 다 알아서 조절을 해주고 경제가 발전한다. 이게 경제학의 아버지인 아담 스미스가 가르친 경제학의 기본입니다. 그러면요. 시장이 오로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의 집합이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공공의 영역이라는 거는요. 누가 지켜내야 될까요? 그냥 냅두면 예를 들어서 시장에 맡기면 공장의 주인들은요. 사적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당연히 오페스나 공해물질 같은 걸 막 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 돈을 아끼기 위해서죠. 예. 그래서 사적 이익을 무한정 추구하게 놔두면 공공의 영역이 무너지는 겁니다. 공공의 영역은 어떻게 지키느냐? 그게 바로 규제예요. 규제로 공익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라는 존재는요. 규제는요. 과도한 탐욕적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없으면 공공의 영역이 탐욕에 완전히 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명박이 미친놈은 규제를 무슨 악마처럼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선동을 국민들 가슴 깊이 심어줘 버린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야, 이명박이 그래도 CEO 출신이어서 경제는 잘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진짜 정말로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 2007년 12월에 이명박이 당선이 된 다음에 MB노믹스라고 불리는 것을 이한구가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MB노믹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의 대못질하는 자유로운 돈의 속성에 걸맞지 않는 규제를 푸는 것이다. 금융 규제를 풀겠다. 그래서 그게 뭐냐? 금산분리를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산분리라는 건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 상법상 어떠한 기업도 금융업과 산업자본이 동시에 같은 지배구조 안에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체는 사업을 잘못하면 돈이 필요로 해지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금융업체로부터 돈을 빌리죠. 그런데 금융업체는 돈을 빌려줄 때 이 돈을 떼일 것인지 안 떼일 것인지를 정말 꼼꼼하게 심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금융자본이 빌려주는 그 돈은 자기 돈이 아니거든요. 고객들 돈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금융자본이 그 심사를 꼼꼼하게 하지 않고 대충 빌려줘서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돈을 떼었다. 그러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수천만 고객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아하. 이걸 막기 위해서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업자본이 위험에 빠졌을 때 금융자본이 같은 재벌에 치하에 있으면 이재용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야, 돈 빼가지고 저쪽 회사 지원해. 한마디 해버리면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고객 돈이 물리는 거잖아요. 예. 회사의 공적 영역이 심각하게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라는 금산분리라는 규제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MB는 그걸 그냥 규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풀겠다는 겁니다. 풀어서 금융자본하고 산업자본이 자유롭게 한 재벌 아래에서 지배를 받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IMF 같은 외환 위기가 바로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냥 산업자본 한 곳만 망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몰린 금융자본이 망하고 전체적인 재벌의 지배구조가 망하고 고객들이 망하고 국가 신인도 떨어지고 나라 망하는 짓을 저렇게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MB의 사고방식이 그랬다는 겁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이 아직 분명하진 않죠. 그런데요. 과족을 단속하는 규제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탐욕의 자본의 시장을 맡겨놓으면은요. 얘들은 최대한 돈을 더 벌겠다고 배 밑에 무거운 철근을 과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형사고가 나는 겁니다. 소중한 어린 생명 수백 명이 세상을 떠나는 그 참사 이면에는 저는 이명박이 심어놨던 규제 없는 세상, 비즈니스 프렌들리 이것이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이 이 처참한 사고의 주범 중 한 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명박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요.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무슨 주장을 했냐면 노무현 정부가 국가 재정을 펑펑 낭비했다 이러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공무원 숫자가 6만 명이나 늘었다고 비난을 하고 다녔어요. 국민 세금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늘어난 이 6만 명의 공무원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부분이 경찰관하고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정부 예산을 아끼자. 이명박의 이 주장에 따르면은요. 사람들이 그 말에 참 많이 솔깃해하던데요. 예산을 줄여서 공무원 감원하자는 이야기겠죠. 어디서부터 줄이나요? 경찰하고 교사를 덜 뽑자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납니다. 정부 운영을 시장처럼 투입 자본 대비 효과가 어떻고 돈을 얼마 벌었고 얼마 아꼈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 공공의 영역이 무너져요. 경찰관이 감원되면 치안이 무너지는 겁니다. 교사들이 줄어들면 교육의 질이 떨어져요. 그런데 저는 이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저게 말하는 저도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도저히 지울 수가 없는 게요. 이 못난 기성세대들이요.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저런 주장을 하고 있는 이명박 같은 놈들을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으로 뽑아준 원죄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안전보다는 효율을 더 좋아했어요. 공공보다는 자본을 더 선호하는 세상을 좋아했고 방치해 온 겁니다. 그리고 늘 돈돈거리면서 살았어요. 돈돈거리면서 사는 게 당연한 세상을 만들어 온 겁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돈돈거리고 사는 세상을 방치해온 우리 모두가 세월호 사건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만이라는 경제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는 회사가 아니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예를 들면 노동자를 절반으로 줄이고요. 매출을 그대로 유지한 경영자가 있다고 치면은요. 이 사람은 굉장히 칭찬을 받겠죠. 기업을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했다고요. 그런데 국민의 절반을 해고하고요. 기업 생산성을 유지하는 대통령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효율적인 게 아닙니다. 국민 절반을 실업자로 내모는 꼴이 되죠. 그래서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공장에 물건을 만들어도 사줄 사람이 없게 됩니다. 나라가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정부하고 기업은 다른 겁니다. 기업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지만 국가는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다시 그 이명박 같은 비즈니스 프렌들리 어쩌고저쩌고 하는 국가를 기업처럼 생각을 하는 이런 양아치 대통령을 뽑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크루그만은 이렇게 단언을 해요. 우리에게 CEO 타입의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디 우리가 다시는요. 정말로 다시는 공공의 영역을 돈으로 환산하려는 이 양아치 수구 집단들에게 정권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정말로 결연한 맹세를 우리가 세월호 앞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공공의 영역을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말아먹고 탐욕의 자본에게 공익을 넘겨주는 자들한테 정권을 맡기면은요. 우리가 죽어서 세월호 아이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그걸 막아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양되는 세월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처참한 반성을 스스로에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정말 많이 미안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고 공공의 영역이 지켜지는 세상을 지금부터 지켜나가는 게 우리 기성세대가 아이들에게 갖는 그 미안함의 1억 분의 1이라도 갚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런 세상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원배 기자님은 세월호 참사 당시에 어디서 이 소식을 접하셨어요? 저는 출장을 하다가 라디오에서 뉴스를 들었습니다. 차 안에서요. 같은 회사 직원 2명하고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서 차를 세웠고요. 휴게소를 찾았고 그때부터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계속 TV를 지켜봤었고요. 그날 제가 하늘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던 사실도 기억이 납니다. 그 네이버 계실 때?
아닙니다. 작은 중소기업에 있었을 때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아유, 네. 참. 저도 그때 이제 국민 TV에 있을 네. 때였는데, 뭐, 낮에 다 구조됐다는 소식이 있어서, 아유, 그래도 이거 큰 뉴스지. 여객선이 통째로 잠겼다면은, 이거는 뭐, 굉장히 큰 소식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한 300명이 구조가 안 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와, 이때는 완전히 멘붕이 되더라고요. 예. 아니, 뭐, 단원고등학교가 자리한 안산과도 상당히 먼 데서 살고, 또, 가족들이 그 주변에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하얗게 보였는데, 아이고, 당사자 되신 우리 유가족분들, 미수습자 가족들은 어땠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 참. 그때나 이제나 뭐 하여간 무사태평인 사람은 뭐 박근혜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 네. 저는 너무 화가 나요. 그 생각만 정말 화가 납니다. 속도 참 좋은 사람입니다. 네. 예, 그런 세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에 호락호락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참 위태로워 보입니다. 아, 정말 위태롭죠. 예, 예. 그래도 미국에 그 깨어있는 지성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 하여간 뭐 더 길게 볼 것도 없이 우리처럼 빨리 탄핵하는 것이 적경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예. 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만담강호라는 영화, 예, 존바라 TV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그 영화 짧게 평해 주실 문화뉴스 석재현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석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만담강호 영화 보셨겠죠? 네, 저는 시사회 통해서 먼저 접했거든요. 어떤 영화였습니까? 과거에 이제 오인용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추억의 영화가 될 수 있는데요. 아,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뭐 좀 수위가 높은 말싸움의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오인용의 색깔이 그러한데 사실 오인용은 2000년대 초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여러 이슈를 모은 연예인 지옥도 그렇고요. 네. 어떻습니까? 사회 풍자 이번에도 담겨 있는 겁니까? 이번 영화에서도 사회풍자는 뭐 크진 않지만은 그 영화를 보시다 보면은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하는 요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제가 더 얘기하면은 이게 스포가 될 것 같아가지고 요런 거만 있다 이렇게만 알겠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도 나옵니까? 제가 본 지가 좀 오래돼서 좀 기억 가물가물 한데 그런 것까지는 안 나오고 그런 거는 이제 다른 작품에서 좀 비슷한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좀 측면의 그런 사회 이슈들을 많이 다룬다는 말씀 같고요. 예. 네. 웹 애니메이션으로 기획돼 가지고 극장까지 이어진 케이스. 이런 전례가 없죠? 요 근래는 이제 오인용이 지금 가장 최근이고요. 그 오인용 전에는 이제 오인용의 그 선구자격이라고 해야 되나 아치와 십학이 예전에 2000년대 중반에 영화화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오인용이 웹 애니메이션에서는 진출을 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만담강호 보셨는데 추천 포인트 좀 짚어주신다면요. 그 만담강호가 원래는 과거에 이제 그 오인용에서 연재한 거를 영화화한 건데 그 영화를 보시다 보면은 이제 과거 오인용에서 만들었던 여러 애니메이션의 몇몇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는 그런 친숙함도 있을 거고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그 사회 전반의 뭐 패러디나 이런 요소들이 또 가미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면서 이제 웃음 코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를 추천하자면은 이제 영화가 너무 좀 상당히 직설적이라서 이건 이렇게 되나 싶을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요. 우리 오인용의 그 매니아셨나요? 우리 석 기자님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그 오인용이 다음 카페에 있을 때 저는 회원이었고요. 그래서 오인용이 그러니까 연예인지뿐만 아니라 그 다른 작품 이제 중년탐정 김정일이라든지 돼지도 제가 즐겨 봤었거든요. 그렇군요. 이렇게 애정이 있으신 분이니까 아무래도 만담강호 이것이 극장판으로 걸리는 거에 대해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극장판으로 걸린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예. 자, 우리 석 기자님이 만담강호 뭐 추천을 하시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어떤 분들이 보면 특별히 즐겁고 유쾌할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저처럼 이제 과거 오인영의 추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시면 일단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예. 요즘에 보면 이제 저희 국내 애니메이션 이제 영화로 걸리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예.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새로운 시도가 될 수 있을 만담강호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오늘 석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단기국 논평. 21시간 동안 대통령님 소리를 들어서 기분이 좋아지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세월호 인양으로 박근혜 동지 심기를 심하게 상하게 한 사람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세월호를 가슴에 묻지 않은 자들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세월호 인양 세력들은 자유한국당 유력 대선 후보 김진태 동지의 말을 무시하고 만 하루도 걸리지 않고 세월호를 인양해버렸다. 김진태 동지는 세월호를 가슴에 묻으라고 하지 않았던가. 박근혜 동지의 소울메이트자 또 하나의 심장 김진태 동지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박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또한 불순분자들은 박근혜 동지가 불명예 탄핵을 당하고 5시간 만에 세월호 인양을 결정하여 2주가 지나기도 전에 실행에 옮겨버렸다. 이렇게 신속하게 인양을 해버리면 세월호 참사가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3년 전인지도 모르는 박동지를 탄핵당에도 싼 칠푼이 마마로 만드는 것으로서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세월호 인양 세력들은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대선 후보 경선을 시작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바른정당 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불순분자들이 그렇게 바라던 세월호 인양이 이루어졌으니 진실규명이니 국정원이 연루됐다느니 하는 언사는 철저히 삼가야 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한겨레에 실린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의 시민권력과 시민의회입니다. 시민의회를 아는가? 여기서 말하는 시민의회는 기존의 국회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다. 선거가 아니라
추첨에 의해 뽑힌 시민 대표들로 구성되는 의회다. 말하자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외에 제4부라 할 수 있다. 4년 임기 내내 다음 선거에서 이기는 것 말고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현재의 무의미한 국회는 원칙적으로 피하지 않는 게 옳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 피해지도 결국은 현 국회가 결정해야 하는 문제인 이상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현행 국회는 그대로 두고 그 국회와 정부가 하는 일을 감시, 통제, 평가하는 권한을 가진 시민의회를 따로 설계하자는 것이다. 제비뽑기 등 무작위로 뽑혔기 때문에 어떠한 이익단체들로부터도 자유로운 수백 명의 평범한 시민들이 예컨대 헌법이나 선거법 개정, 사드 배치, 남북 문제, 탈핵, 4대강 문제 등등 국가의 중대한 현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며 활발한 토의와 충분한 수기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시스템. 이것이 시민의회다. 깊이 들여다볼수록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자면 이 방법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란 근본적으로 민중이 엘리트들에게 통치를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리는 정치 제도이기 때문이다. 네, 어제 그 정동영 의원도 이 시간에 나와서 제시했던 안이지요. 시민의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으면 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1부 마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